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 폭풍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당규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진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후보 선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선언이 이어진 건데요. 이로써 중도 사퇴 후보의 무효표 처리 문제를 두고 불거진 민주당의 내홍은 사흘 만에 봉합되는 듯합니다. 집권 여당의 경선이 불복의 소렁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일 텐데요. 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2차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견제가 이어졌는데요. 이른바 무속 논란과 도덕성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희룡 전 지사가 임 전 총장을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후보 간 미묘한 전선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대선 시기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유력 주자들을 둘러싼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건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허탁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사의 애청자분들이라면 이제 다 아실 텐데요. 저희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시사야 개편으로 신설된 코너죠. 진행자의 눈으로 우리가 자칫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해가는 2부 오프닝 코너.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주관식입니다. 오늘의 땡땡.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가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송 내용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유선 전화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김성환의 시사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인데도 선거 불복 논란이 상당히 거세게 일었었는데요. 일단 경선 후폭풍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예요. 이 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이 경선 무효표 처리와 관련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그러면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것을 확정한 게 당규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이 경선 무효표 처리 방식이 결선 투표 제도하고 좀 충돌한다든지 안 맞는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조항을 논의를 해서 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이 그러면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게 큰 관심사였는데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당무위 끝나고 나서 한 2-3시간 정도 이후에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대통령 후보자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당원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도 이 페이스북 글에 남겼는데 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기 바란다. 그 누구도 이 동지에 대해서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승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몹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글을 올려서 화답을 했습니다. 이 대의를 위한 결단을 내려준 이낙연 전 대표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제 손을 꽉 맞잡고 함께 산에 오르는 동지가 됐고 함께 정상에 오르겠다. 이 작은 차이를 이유로 우리끼리 다툴 틈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일부 지지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걸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송영길 대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냈네요. 일단 오늘 당원 모 씨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한 1,000여 명 정도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소송을 내겠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 무리한 당규 해석을 한 주체가 이 심판까지 하는 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송에서 지면은 깔끔하게 수용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상황인 건데 네. 특히 송영길 대표가 이 경선 관련해서 편향적으로 지금까지 행동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일부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송영길 대표는 오늘 YTN에 출연해서 이런 연장선에서 어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답을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지금 악의적인 비난을 막 퍼붓고 있는데 뭐 거의 일배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언론 개혁을 말하던 이런 개혁적인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 대부분의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다라면서 좀 수위 조절을 하는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로 정치의 사법화 얘기가 많이 나오곤 했었잖아요. 뭐만 있으면 정치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법원으로 끌고 가는 거. 별로 좋은 움직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건은 어떻게 지지자들이 움직일지 좀 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거의 당내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지사는 오늘 당 원로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이 상임고문단하고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문희상, 김원기, 오충일, 이용덕, 임채정, 이용희, 추미애 상임고문 등 과거의 당대표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 다만 경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불참을 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이 상임고문들은 원팀 구성을 통한 정권 재창출을 당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이해찬 고문의 경우에는 앞으로 5개월 남은 대선까지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것이고 여러 번 위기가 올 것이다. 그 위기에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면서 이재명 지사한테 후보로서 귀를 열고 진인사 대국민 해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상임고문의 경우에는 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경선이 잘 마무리된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끝까지 경쟁을 잘 해줬기 때문이다라면서 앞으로 경쟁자를 넘어서 훌륭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 청와대하고 이재명 지사 측하고 이 회동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18일하고 20일에 출석을 하기로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와 대통령과의 회동이라는 것은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언론이 이렇게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지사에게 살아있는 권력이자 미래 권력이라는 인중을 주고 있다. 그리고 선거 중립을 위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를 공모해서 은폐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 현직 대통령하고 여당 대선 후보의 만남이 또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제 있었던 일이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여당 대선 후보하고 면담을 한 바 있으니까 뭐 이게 그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죠. 다만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정치적인 의제는 좀 면담에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민생 경제
그러니까 코로나19 등의 주제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 전례가 있잖아요. 대통령의 선거 개입 문제가 얼마나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렇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국감 얘기도 좀 해볼까요? 대장동 의혹을 두고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을 빚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감에 나가기로 하면서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그리고 증인 채택과 관련된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회 정무위의 경우에 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의 증인 채택을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과도한 요구이다라고 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어떤 증인 채택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맞불 작전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그리고 여당 일부에서는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SK 행복나눔재단 최기현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정무위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야말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어떤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싼 큰 어떤 싸움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청문회 방불케 하는 그런 국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모든 상임위에 다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국감에 지금 나가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복지 국감에서도 이재명 국감을 방불케 했다고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 이걸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방이 이어진 것인데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이 이 이재명 지사의 이 조치로 미래세대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게 됐고 그리고 이 대가로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인 이득을 얻게 된 거 아니냐라면서 이게 부당하다 이런 공격을 하면서 복지 국감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된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는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도지사들도 여러모로 이제 좀 검토한 바 있는 내용이고 또 앞으로도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서 이것은 결국 공익을 위한 조치였던 것이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좀 반론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하는 일도 있었어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 행안위원 소속의 의원들은 경기도청하고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해서 이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어떤 부도덕한 행태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요청했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러 왔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특히 경기도청에서는 이재명 지사하고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게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좀 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부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면담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입장을 냈죠. 이재명 지사는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한 자료는 경기도에 없고 성남시에 있는 건데 왜 경기도청에 가서 그걸 달라고 하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반론을 펼쳤는데요. 특히 비유를 했습니다. 분가한 자식 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을 뒤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비유가 뭐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대본 적은 없어서. 네. 어떤 의미인지는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아무래도 뭐 며느리, 시아버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네. 그러면서 또 자료를 안 낸 것에 대해서 또 이 경기도지사의 휴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민의힘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이건 지방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국회가 감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대목이다라고 반박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는 이재명 게이트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4일에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게이트 비리 신고센터 현판식을 이제 하겠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좀 경기도권에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추가 제보를 받고 이걸 근거로 해서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런 이제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네. 경기도당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으로 이제 비리 신고 센터를 확대한다. 이런 방침이어서 아마 이런 식의 어떤 검경의 수사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장동 의혹 총공세, 국민의힘의 총공세에 맞서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당 차원의 수비 체제를 구축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캠프 출신의 김병욱 의원을 이 TF 단장으로 해서 이 이름을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명 안팎으로 이 TF를 꾸리기로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소병철 의원을 부단장으로 하는 총선 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도 10명 안팎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윤석열 전 총장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공세 이런 것에도 나서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어서 이런 기구들을 통한 또 전쟁이 또 앞으로 예고가 또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TF 만들어서 뭔가 제보가 들어와서 유의미한 이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맨날 만들었다가 별 활동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제대로 활동하는지 지켜보죠. 저격수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상당히 거기서 의미 있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관계가 밝혀질 개연성도 있지만 네. 사실 이런 기구들이 지금까지 선거판에서 이제 활용됐던 이런 방식들을 보면은 네거티브에 국한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현명한 그런 어떤 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논란이 지금 계속 가열되는 분위기예요. 이 회계사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돼 있어서 그분이 누구냐 여러 가지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JTBC 인터뷰에 어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응했고 오늘도 이제 인터뷰가 좀 나왔는데 일단 어제 진행된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가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들끼리는 형 동생 이렇게 불렀고 그중에 가장 큰 형은 김만배 씨였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이 천화동인 1호가 그러면 이 그분 것이냐, 즉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네. 남욱 변호사는 이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씨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는 그분 이 언급과 관련돼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는 이 과거의 사업자들끼리 갈등을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그분이라는 말은 한 적이 있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그것은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얘기를 지금 답한 거다라고 정정을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딴 사람처럼 얘기해요.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희한하네요.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누구는 내가 허세를 부려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다. 그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은 진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상당한 큰 의문입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돈이 없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관련 의혹 50억 원 퇴직금 사건, 그러니까 수령 사건을 넘겨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이 경기 남부경찰청의 이제 전담 수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수원지검이 이 수사팀에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 사건을 송치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6일 날 이 경찰이 곽상도 의원하고 곽병채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8일 날 검찰이 이 영장을 청구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넘겨라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한 것인데 검찰은 당시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 이 사건을 지금 서울중앙지검하고 같은 사건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를 할 거니까 네. 송치용으로 할 것이다라고 밝혀서 이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여부는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뇌물 사건 수사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은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지금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김만배 씨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뭘 썼느냐를 보면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곽병채 씨에게 화천대유 측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이 뇌물 공여액으로 지금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영 의원이 폭로한 이른바 50억 클럽에도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50억 클럽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 뇌물 공여가 이루어진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형평성을 갖고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수사 대상은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50억 클럽 이게 박수영 의원이 밝힌 6명이 끝인 거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 남욱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JTBC 인터뷰에서 50억 로비 대상자로 거론됐던 인물에 대해서 7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6명이 아니고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한 명이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착오인 것인지 뭐 여러모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사에 보시면 다 나오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 명을 더 얘기해서 지금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쯤이면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나 싶네요. 좀 수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나저나 이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옛 미래통합당 당무 감사실장 배모 씨를 공수처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배모 씨는 작년 8월에 국민의힘 이 점정식 의원이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을 이제 지낼 때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이 정정식 의원으로부터 받아서 당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에게 전달한 이런 인물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고발장은 아시다시피 실제 고발로 이어졌는데 4월 8일 날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했다라고는 고발장하고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동일한 문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이 공수처도 그러한 취지에서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석 성명불상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게 김웅 의원을 통해서 이제 작년 8월에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배모 씨는 공수처에 출석을 하면서 이 고소고발을 당시에 많이 했는데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은 그런 이제 일반적인 고소고발하고 다를 게 없었다. 그리고 정정식 의원이 누구에게 받았다든지 이런 얘기를 또 한 게 없어서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배모 씨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기본적인 참고인 조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곧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공익신고자와 통화한 녹취록 내용까지 나온 김웅 의원의 경우 이 조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김웅 의원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 국회 국정감사 종료 시점인 오는 26일 이후에 공수처 조사에 응할 수가 있다라는 뜻을 지금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12일 날 김진우 공수처장이 국감에서 핵심 관계인 중에 10월 안에 못 나온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김웅 의원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만큼 일단 김웅 의원을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를 행적을 정리를 해야 이걸 가지고 손준성 검사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기억이 나지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손준성 검사의 증언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지금 김웅 의원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도 쉽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 결국 국민의힘이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다음 달 5일 이후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대한 빨리 수사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보죠. 이제 야권 경선 얘기도 좀 해보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본경선에 접어들어서 오늘 두 번째 TV 토론이니까요. 제주에서 TV 토론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제주에서 하다 보니까 제주도 관련 공약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상대로 해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대안을 물었는데 예. 그러니까 현재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요즘에 원희룡 후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처럼 이제 좀 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희룡 전 지사에게 물어봤는데 이 제주공항 확장하는 어렵다고 하더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이 천공수승은 공항을 확장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역시 또 이 주술 논란, 네. 무속인 논란 여기로 이제 불이 옮겨붙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모르겠다라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홍준표 의원이 이 라스베이거시 컨벤션 관광 도시를 조성하겠다. 즉 카지노 프리 내국 입장 허용 카지노도 설치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반대 입장을 내비치는 이런 쟁점도 있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이 제주도에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거론이 됐고 또 일부 이제 증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 토론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일대일 토론이 이제 그 다음 주부터인가요? 그 금요일마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아마 그때 굉장히 좀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국민의힘 이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캠프가 전열을 재정비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메시 전달을 담당하는 공보 라인을 대폭 개편을 했다는데 이 대변인들이 복수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김병민 대변인 원톱 체제로 바꾸고 이두와 윤희석, 김용남 대변인을 공보 특보로, 이상록 대변인은 홍보 특보로 직책을 전환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김용남 대변인의 경우에 이 손바닥이 임금왕자 논란과 관련돼서 좀 이 적절치 않은 대응을 했다. 씻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홍준표 캠프는 이현주 의원을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같이 영입을 했고 선대위 총괄본부장에 김무성 계다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선 출신의 강석호 전 의원을 영입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좀 강화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가 이벤트 이어가는 거 청취자분들도 아실 텐데요. 오늘은 퀴즈입니다. 시사회 개편으로 신설된 코너 진행자의 눈으로 우리가 자칫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해가는 2부 오프닝 코너 이름이 뭔지 오늘의 땡땡 이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8271님께서 조강미남 김민아 평론가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절대 치킨이 먹고 싶어서 남기는 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떤 조각일까요? 조금 궁금합니다. 비누 조각일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비누라서요? 네. 잘 모르겠네요. 아니, 이런 농담을 잘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문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방역체계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해도 일상회복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에 어떤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할까요?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허탁 위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허탁입니다. 네. 오늘 이제 위원님께서 방역의료분과위원으로 참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예, 일상회복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우리 이제 미래의 어떤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기대가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막상 다 회의를 참석하니까 이번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그리고 외식업체, 관광 이런 데 대표하시는 분들이 현재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고 그리고 방역의료 전문가분들께서는 그 일상회복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상회복이라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019년으로의 복귀가 아니고 새로운 일상 2022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분야에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상회복을 위한 그러한 방향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예.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주로 이제 얘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가장 큰 그렇습니다. 관심 중 하나가 백신 패스예요. 예. 백신 미 접종자들이 차별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활용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요. 오늘 예. 위원회에서도 혹시 논의가 나왔습니까? 사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저희들이 일상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온다면은 그 시작 부분은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일부 허용하는 회복에 먼저 하는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정도만 나왔고 구체적으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신 패스는 어느 범위에서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최대 그리고 이제 물론 미접종자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예. 감염 고위험 시설, 예를 들면 유흥 시설 같은 곳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흥 시설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일상 회복의 단계에 있어서 좀 후순위. 아무래도 그곳은 예. 밀접 접촉할 수밖에 없고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곳이고 그리고 환기도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이 후순위이고 예. 그 전에 어떠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적 적용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적용하면서 후순위로 네. 그걸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좀 자주 찾아가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카페와 식당을 이용을 허용하는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이런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에 대해서 어떤 전걸음으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한시적으로 시간을 늘리게 되면은 분명히 사회 활동량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 간의 접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것으로 인한 환자의 발생이라든지 활동량의 변화 이런 추이를 본다면 일상 회복으로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그 단계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이 전 국민의 78.1%, 접종 완료율은 60.8%거든요. 예. 방역 당국은 원래 한 다음 달 9일쯤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가 그 시점을 좀 더 당길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 언제쯤부터 가능할까요? 이게 도입이?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일상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고 그 백신 접종 완료율을 어떤 나라는 1차 접종 70% 완료했을 때 한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2차 접종이 70% 이상 완료됐을 때 한 나라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저희 나라는 네. 이른바 백신 예. 접종 완료자가 70%를 넘었을 때 일상 회복을 위한 그 단계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예.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11월 첫째 주에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거리두기처럼 일상 회복도 단계별로 나눌지 만약 단계를 나눈다면 몇 단계로 나눌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 일상 회복은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상 회복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없도록. 예. 예. 김부겸 총리가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면서 예. 점진적인 일상 회복을 지금 강조했는데요.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상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일상 회복까지 가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거기는 우리가 어떤 지표를 참고 삼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네.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확진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중환자로 진행하는 게 몇 %인가, 그리고 사망자는 몇 %인가,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계절적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올 여름에 많이들 이렇게 일상 회복을 위해서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11월 이후라면은 겨울이고 네. 그리고 통상적인 감기나 독감이 같이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보다는 저는 이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의 속도를 더 늦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네. 뭐 3개월, 6개월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저는 11월에 시작이 된다면은 내년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면 확진자가 뭐 한 10,000명까지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그런 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 거기까지 예측하고 준비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비록 매우 낮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낮다. 네. 근데 일단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면 방역이 좀 느슨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 국민이 약 70% 정도가 항체를 보유를 해야 되는데 네. 2차 접종 완료자가 70%가 된다면은 그 중에서 항체 형성률은 대체로 한 80% 정도를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집단 면역을 이루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치이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미접종자들을 설득해서 더 많은 그 접종 완료자를 배출을 해야 되겠고, 특히 고령자, 고위험군에서 현재보다 훨씬 더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마련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중증 환자들 숫자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의료 인력 수나 병상 수준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재 수준으로? 현재 저희 의료 체계 내에서 갖고 있는 자원의 활용도를 본다면은 지금 생활치료센터라든지 감염병 전담병원 그리고 중환자실이 약 절반 정도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산술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보다 환자가 2배 이상 발생을 하면은 다 찰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증 환자의 진행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4차 대유행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그 자원의 고갈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 회복을 앞에 두고는 현재 갖고 있는 자원보다는 더 늘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의료 인력이나 아니면 병상 수는 좀 더 넉넉하게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네. 이달 말에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되고 어떤 의제들을 논의하는지 이런 게 내부적으로는 공유가 됐습니까? 예. 한 달에 한 번 전체 회의를 갖고 예. 그 분과별로 2번 이상의 회의를 갖는 것인데 사실 이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의제를 다루다 보니까 분과별로 저희 이 방역 의료 이쪽 분야에서는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 거의 한 3, 4일 간격으로 계속 지금 회의가 잡혀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아마 의제는 뭐 며칠 후에 바로 지금 며칠 후에 내일 모레 하는 그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 간절히 일상 회복을 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좀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일상 회복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세부적인 기준 같은 거 만드는데 좀 고생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허탁위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오늘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어떤 이슈를 좀 얘기해 볼까요? 네. 그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 7일 SBS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모두가 알고 계실 정인이 사건 때문이에요.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지난 1월에 방송하면서 정인이는 왜 죽었나라는 제목으로 16개월 된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게 된 사건을 조명했는데요. 시민단체는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방송한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이 그 정인이 양이 하늘나라로 간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인이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언론의 순기능이었는지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에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볼 수 있죠. 좀 그 당시 좀 보도를 보면요. 정인이 사건이 이제 작년 딱 오늘 10월 14일 날 SBS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동 학대 의심이 제기되고 경찰이 반복된 학대 의심 신고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언론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큰 반향을 얻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월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그 학대 아동의 얼굴이 공개되고 또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가 찍힌 마지막 모습 등이 공개가 되자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며칠 되지 않아서 SNS에 뭐 정인아 사랑해, 정인아 미안해 등등 피해 아동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뉴스 이후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양부모에 대한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라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양천경찰서 담당관을 파면하라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실 정인이 굿즈까지 이제 판매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동학대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뭐 등등을 담은 티셔츠가 판매까지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보도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했지만 보도윤리, 아동인권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알 제작진이 피해 아동의 이름을 사건명에 붙이면서 피해자가 부각되고 사안에 좀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게 됐다는 의견도 좀 나왔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라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사안이 너무 이제 자극적으로 이슈가 되고 소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교두순 사건 때도 그랬고 또 종종 피해 아동과 관련된 사건들, 아동 학대와 관련된 성범죄, 아동 성범죄 등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을 위한 공개라고 하지만 사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망인이 된 경우에 아동이 망인이 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또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생존자일 경우에도 성인이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이 2차 피해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정인이가 성인이었다면 상황이 좀 다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성인이 끔찍한 흉악범죄를 잔혹하게 사망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있는 그대로 보도되지 않았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양육의 책임자가 사실 가해자였잖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정인이의 이름을 알리고 대중한테 알리는데 별로 언론이 사실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가 이제 아동을 보는 관점에 대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동은 계속 그 양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특히 또 이제 사회적 약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양육의 주체가 보호자가 제대로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이 부각시키는 걸 너무 두렵지 않아 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지적되어야 될 부분이 자기 아이하고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SNS에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자녀 초상권 문제 이런 걸 두고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동을 보는 우리의 시각, 태도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좀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SBS 측은 혹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뭐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죠. 뭐 현재로서는 입장이 없다, 뭐 이런 거고요. 각계 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뭐 필요하다면, 뭐 판단된다면 뭐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다, 뭐 이제 이런 건데 당시에도 그 1월달에 방송에서 아이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려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들 딴에는 길게 고민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학대의 흔적 특히 이제 얼굴에 집중돼 있고 또 아이의 그늘져 가는 얼굴을 이제 말로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결정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런 보도 행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초에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건도 MBC 실화탐사대가 아이의 생전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숨진 여아의 생전 모습, 뭐 웃고 있는 모습 등이 이제 많이 공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연합뉴스에서 해당 영상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수의 매체가 아이를 공개하는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냥 공개를 하게 됐고요. 또 공개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죠. 구미 3세 여아 생전 모습 공개, 누리꾼 분노. 한국경제TV는 이렇게 예쁜 아기를, 숨진 구미 3세 여아, 아시아경제는 가슴 아프다, 가해자 얼굴 공개하라. 중앙일보도 충격적 미스터리, 구미 3세 여아 생전 모습 얼굴 공개됐다 등인데요. 요즘 이제 이런 어떤 그 지역명을 쓴다든지 아이의 이름을 쓴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동보호기관에서는 그래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도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 신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또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동 인권에 좀 둔감하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사건을 선정화해서 보도하는 보도 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적돼 왔던 문제 아니겠어요? 그 맞습니다. 이전에도 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언론계 내부에서 좀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 뭐 기자협회 인권보도 준칙의 뭐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의 그 파트에도 주변에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얼굴, 성명, 신상 공개되지 않도록 해라. 또 범죄 사건을 재현할 경우 아동 출연하지 마라. 또 특히 이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뭐 피해 상황과 관련된 사진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아동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보도, 사건 보도 권고 기준 등도 있고요. 등등.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지난 7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 31조를 위반했다고 지금 그할 팀을 고소를 한 건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수사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그 직에 있던 사람은 피해 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직업, 용모 등 아동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의 누설해서는 안 되다라는 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아동학대 처벌법 35조에도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 책임자, 종사자들이 아동보호 사건 관련 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인, 고발인,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신문에 실거나 방송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좀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도가 그냥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아동학대 보도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예를 들면 폭력 상황을 실시간 CCTV로 촬영하니 맞아요. 그 영상을 그대로 공개한다거나 개인 간 네.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냥 여과 없이 노출되는 보도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아동학대와 관련된 너무 이제 선정적으로 이 보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학대 내용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많죠. 그리고 그렇게 보도를 하다 보면 이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시야를 가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자극적으로
보도를 해서 소비하는 기사를 만들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도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상이 아동일 경우에 아동에게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고려하라는 원칙인데요. 네. 사건이 얼마나 자극적이었는지 험악지는지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보다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은 학대 행위자가 악마화됐을 때 오히려 타자화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동 학대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악마화시키고 너무 이슈화시키고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타자화해버리는 그런 오히려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학대 보도를 할 때 양부, 양모, 계모 이런 표현을 관성적으로 사용하는 것. 물론 이제 기자들의 고민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좀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상가족을 중심을 두고 사고하는 게 이제 여기서 좀 드러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정 가정 유형의 편견을 주장하는 보도죠. 이건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계모가 문제고 입양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건데요.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정상가족이 아닌 데서 찾는 것도 정말 경계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아동의 이제 인권을 가진 개인이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대하는 태도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계모나 입양 문제의 부각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인식을 또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정말 요즘 사회와 맞지 않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방송 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후에 그렇죠. 어떤 징계를 하거나 이런 방식들. 네. 지금 현재 입법조사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법률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히 이제 자살 보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사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동 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의 권고 기준 수립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예도 있고요. 심의 규정에도 있습니다. 심의 규정에 아동 학대와 관련된 심의와 제재를 좀 더 강화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이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에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이게 항상 지적하는 바고 이 코너에서도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규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사후 감시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지적들을 앞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냉정한 보도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특히 아동 보도와 관련해서는 기자나 언론인들이 어른의 입장으로 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즉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